네, 지금부터는 계명대학교 임원태 교수님을 모시고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대응, 노동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정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노동운동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잘 안 받아주는 측면도 있고 또 자본 측에서도 기업 측에서도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왜 노동자들이 감히 그런 데까지 나서느냐, 니들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뉴딜이란 말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혹은 그린 뉴딜은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판 종합 뉴딜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만 하는 것처럼 평가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업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자본주의를 주도하고 실제로 그 기후 변화 위에 그린 뉴딜 혹은 그린 자본주의 프로젝트도 물론 초기에는 이제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하나의 선택지가 됐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조 바이든도 집권해서 그린 뉴딜을 이제 핵심 전략으로 갖고 있고 중국도 제조 2025에 그린 디지털 전환만 하지 않고요. 그린 자본주의 전략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옛날 같으면 미국하고 이제 손 잡고 같이 갔는데 트럼프 이후에 이제 그 다른 지형들이 펼쳐지면서 최근에 가이아 EX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작년에 세계 경제가 전후 자본주의 이후에 가장 심각할 정도로 이제 침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각국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신자유주의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들이 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는 아니고요. 국가가 이렇게 디지털 전환 혹은 그린 뉴딜 전환, 이름이 뭐든 간에 두 개의 핵심 과제들을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 같고요. 단 이제 한국에서도 작년에 7월 14일 정부가 그 코로나 그 대책으로 한국판 종합 뉴딜 계획을 만들었죠. 그때 공표된 거면 165조를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5년 동안 만들겠다. 그게 이제 기획대로 잘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이 전망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에 대한 산업 투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전략이죠. 그래서 지난 그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대부분 인상 관리할 정도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하니까 가서 옛날처럼 구색 맞춰주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디지털 전환에 그 이해관계에 있는 자본들은 혹은 이제 그린 전환 뉴딜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본들은 상당히 이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상당히 그 대기업 재벌들을 위한 그 편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노동인데요.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아니다, 기다 이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앞으로 향후 20-30년 이후 이상 가는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렇죠. 특히 그 일자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청년 세대 일자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요.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런 산업 정책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는 노조가 한동안 산업 정책이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 노동시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노조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은 없었고요. 물론 노조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전략들도 있는 거죠. 우리만 해도 원전 철폐하면
우리 이 가장 선진적이란 민주노총도 갑자기 멈칫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고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동차 노조나 이런 경우는 다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향후 산업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노조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네. 또 개입 전략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본의 노름판이 된다. 그래서 산업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입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 정책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노조가 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산업 정책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더 육성해라 이렇게 접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기업에 돈이 가는데 네. 기업에 그 돈이 가면 물론 이제 인프라나 뭐 네. 이런 거부터 해서 공정 과정을 세팅하고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일터에서 이제 과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디지털 노동, 로봇 자동 뭐 자동화된 이런 이제 공정 과정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과 인간이 친화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독일에서 나왔던 노동 4.0 전략이고요. 뭐 흔히들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를 노동 4.0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그럴 리가 없고요. 예. 독일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노동 4.0 과정에 대한 그 연구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공정 프로세스들을 혹은 산업 투자 부분들을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자본은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비용 편익을 생각해서 네. 사람을 덜 쓰고 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시킬 거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 아까 플랫폼 기업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 과거에 우리가 이해했던 방식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제 비규범적 일자리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더 쉽게 얘기하면 비정규직 일자리인 거죠. 특수. 그러면 이것도 이제 노조가 빨리 개입을 해서 정상화된 일자리, 규범적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법률도 이제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네. 노조의 정책이 그런 면에서 이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 아까 독일의 노동 4.0 네.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네. 뭐 어떤 측면이 고통스럽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독일 상층부 지도자들 같은 예. 경우 이제 그러한 그 흐름을 이해를 했고 예. 간다고 전략적으로 합의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산업 4.0이라고 하는 기획을 했던 그 한림공학원의 이제 박사 원래 옛날 SAP 회장 출신인데요. 헤닝 카거만을 독일 금속노조가 아예 자문위원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솔직하게 들어봅시다. 당신네 자본의 전략이 뭔지. 그럼 이제 이분도 우리는 뭐 노동자 없이 가자는 얘기 아니다. 당연히 기술과 노동이 만나야 생산성이 더 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전략들을 듣고 그런 공정 과정에 사람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노조가 이제 노동 전문가들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활용이 되면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두세 가지의 일들을 융복합적으로 정말 일을 해야 현장 노동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장 노동자들. 그러면 이게 그냥 좀 실수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공정 과정이 한번 잘못 프로세스가 가면은 그날 하루 공정 과정 다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시간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노동자들이 사실은 옛날 디지털 기술은 무슨 대졸자들이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했지만 예. 이제 젊은 Z 세대들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술에 친화적인 세대들은 그게 뭐 꼭 대학을 안 나온다고 해서 컴퓨터 못 만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훨씬 더 거기와 이제 제조 기술들을 결합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독일 노조는 미래지향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자동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라져가는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중고령자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에 희생양이 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노조와 상층부 노조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단 이제
상식부 노조가 모든 현장을 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산업 정책적 흐름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지역 본부나 뭐 단위 기업에서는 어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싸움을 해서 일자리를 이제 유지하거나 뭐 바꿔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의 시행착오는 분명히 이제 독일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주 뭐 생각처럼 스무스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산업 정책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자본의 전략에 이제 일방적으로 당할 거다. 지금 대부분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40대 후반의 중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구 지역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자동차 부품 공장 큰 데는 지금 한 심한 데는 한 20년째 정규직 채용이 없어요. 생산직에는요. 좀 짧은 데는 한 10년 정도. 이게 10년 더 가면은 정말 무인 공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노조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청년 일자리를 고민하는 그런 산업 전략. 그게 이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독일은 사실 그 산업 4.0이 그래도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조건들이 한국과는 좀 다르게 한국보다는 노조 조직률이 훨씬 높고 또 이제 협약에 대해서 준수하는 사회적 풍토도 있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측면도 한국보다는 훨씬 강하고 또 사회보장제도도 상당히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임금 수준도 우리보다는 비교적 제조업 노동자들이 낮지 않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조건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약간 배타적인 방식으로 자본의 이해를 국가가 계속 대변해 왔고 노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끼워넣기 식으로 고생 맞추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거부감을 노동자들이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되는 거고요.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한 것좀 보완을 한다면 독일은 사실 이제 국가가 노사관계 개입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입을 해서 국가가 막 강제 조정이 많은 나라인데요. 독일은 노사 자율에 많이 움직이는 경우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안전망은 상당히 두텁게 깔려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독일 노사관계 항상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노사 협조주의, 타협주의 문화가 좀 많이 물론 이제 2차 세계전 이전에 노사가 워낙 갈등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도 독일은 실패했는데요. 뭐 성공한 나라 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갖고 와서 되도 않는 사회적 모델을 자꾸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는 것도 저도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단위 노조이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혹은 지역 내에서의 어떤 산업 이해관계를 가지고는 저는 그런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를 전략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앙에 올라가면 이게 정치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과 국가는 생색내기 정책들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지만 저는 작업 현장과 지역 단위, 지역 산업 구조 내에서는 실익 위주의 타협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디지털화 관련돼서는 이해관계가 두 자본과 노동의 진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말기가 안 통하는 자본가한테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산업. 이 부품 산업이 대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직도요. 매출액이나 종사자 규모에 본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조합이 자본가들을 상대로 해서 그 어떤 뭐 대화라는 말보다는 정책적 개입이라는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책적 개입이라는 게 뭘 하라 마라가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훈련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독일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훈련비 내놔라 그러면 그럼 우리 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어떤 기술 스킬업들을 하겠다. 이러한 방식들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회안전망도 국가가 정한 원칙 외에 또 지역적 특성을 발휘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개입이 필요하다. 중앙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는 제가 보기엔 너무 정치화돼서 그런 논의를 일단 판을 벌리면 대화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의제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